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실무 장석태입니다. 오늘은 어디 할 차례죠? 확인설명서 작성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는 최근에 빤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꼬박꼬박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서식을 외우는 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서식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입니까? 128쪽 확인설명서 서식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확인설명서는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그리고 임목공장, 광업재단 확인설명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네 가지 확인설명서를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 표를 보시면 먼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기준으로 보시면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꼭 구별하셔야 돼요. 1번에서부터 8번을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9번에서 12번은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특히 10번, 11번, 12번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어도 9번은 실제 권리관계는 고지받은 사항을 적습니다. 라고 해서 말을 슬쩍 바꾸었죠. 그리고 중개보수 총 13가지의 기재 항목 중에 뭐가 기본 확인사항이고 뭐가 세부 확인사항이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 제목만 한번 살펴보면 1번 표시, 2번 권리관계, 3번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입니다. 4번, 5번, 6번을 앞글자 따서 입지조건의 입, 관리에 관한 상의 관, 비선호 시설의 비 합쳐서 입관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거래 예정 금액, 8번은 취득조수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9번은 실제 권리관계, 10번, 11번, 12번 상태, 환경, 조건, 상황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그리고 보수. 자, 그 표 바로 밑에 확인설명서 공통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이 네 가지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외울 때 표, 권, 금, 수, 취조, 실제 권리관계 이렇게 외웁니다. 표는 표시에 관한 사항, 권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금은 거래전 금액, 수는 중개보수, 표, 권, 금, 수. 그 다음에 취조는 취득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까지가 공통기재사항입니다. 그 밑에 동백 2번에 보니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특이사항이라고 해놨는데 그거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대비 빠져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제가 줄여서 비도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비도환입니다. 비주거용이니까 비로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비도환. 뭐가 기재 항목이 아니야? 비선호 시설은 기재 항목 아니에요. 도배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환경조건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비도환은 기재 항목이 아니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보면 토지 확인 설명서가 나옵니다. 토지는 기재되지 않는 항목이 주거용 대비 네 가지입니다. 거기는 제가 상황환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토지하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즉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토지하고 벽면 도배하고도 친하지 않아요. 환경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네 가지는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환관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환경 조건은 네 가지 중에 맞아, 주거하고 제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만 해당합니다. 사는데 환경이 중요하죠. 주거용에만. 자, 그리고 나머지 5번 임목공장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입니다. 공통기재사항 외에 임목은 생육상태, 재단은 재단 목록, 그 밖에 참고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7번도 읽어보시면 되고 8번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 읽으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중에 6번을 보니까 6번을 볼까요? 자료요구 범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요구 범위는 9번에서 12번까지가 자료요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왼쪽 표를 보시면 자료요구 범위가 비주거용 건축물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비주거용 건축물에 벽면만 써져 있고 도배는 없죠. 환경 조건은 X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그렇습니다. 기재되는 항목이 비도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배가 기재 항목이 아니에요. 환경 조건이 기재 항목이 아니니까 자료요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요구 범위도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비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기재 항목이 아닌 도배 환경 조건은 자료요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일단 눈으로 슬쩍 살펴볼까 합니다. 거기 보시면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단독 공동 매매 교환 임대 그리고 설명할 때 근거자료 체크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기본 확인 사항이 쭉 나옵니다. 1번 일단 흐름만 살펴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3번 토지용객, 공법상 용자 및 거래규제, 4번 입지조건, 5번 관리 관한 사항, 6번 1km 이내의 비선호시설, 7번 거래정금액,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리고 세부 확인사항은 9번 실제 권리관계, 10번 내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열, 배수, 그 밖의 시설물, 11번 벽면 도배, 12번 환경조건, 그리고 보수, 맨 밑에 서명 날인은 뭘 주의한다? 하나는 민날인, 하나는 또는 날인. 누구는 민날인? 개공과 소공. 누구는 당사자는 또는 날인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로 넘겨봅니다. 자, 이번에는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 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두 번째 꺽쇠 세부 항목 2번에 보니까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즉 기본 확인사항 1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어떻게 해요? 개공이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되는 게 9번을 보세요. 9번에 가서 보면 10번, 11번, 12번 상상환, 10번, 11번, 12번 상상환은 어떻게 해요?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그 바로 위에 8번으로 올라가서 보면 자료요구 범위가 9번에서 12번인데 9번은 말을 살짝 바꿔서 고지받은 사항을 적습니다.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고지한 사항을 적고요. 공동주택인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됐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 등기만 맞춰진 상태인 공동주택입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예요. 분양 목적으로 지었는데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로 돌렸어요. 이때는 미분양 임대 아파트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보증금, 차임의 계약기간, 장기술선 충당금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으면 어디까지만 하면 좋하다? 채권 최고에. 그 밖에 경고 및 특이사항이 있으면 확인하여 적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작성 방법 중에서 3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3번의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대상 물건의 표시칸은 대장을 보고 씁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 방향은 어디 기준? 주실의 방향을 기준,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특히 5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토지용계 공법상 용자 및 거래 규제입니다. 건폐 용적률 상한은 조례, 도시군 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 밖의 도시군 관리 계획, 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고 그 밖의 사항은 토지용계획 확인서,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 단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죠. 자, 이어서 7번 예정가격입니다.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 공시가격도 완성되기 전입니다. 전부 다 완성되기 전이지 완성된 후 아니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7번
동그라미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역시 완성되기 전 세법 내용을 확인해 적습니다. 임대차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까 보니까 임대차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쓰는 게 2번이고요. 제외한다가 1번이에요. 뭐하고 뭐 토지용객과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임대차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취득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임대차 경우는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중개활동과 경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서 우리가 기본서 할 때도 거의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런데 나왔던 몇 가지 표현들 과거에 나왔긴 했습니다만 그것만 확인해 보면 먼저 아이다 원리라는 말 들었어요. 마케팅에서 쓰는 말이죠. 물건을 구입할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아이다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attention, A, 그 다음에 interest, I, 흥미, 그 다음에 desire, 욕망, action, 행동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중개하고 관련해서는 attention, 주목 단계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주목하게 하고 고객을 유인합니다. interest, 흥미 단계에서는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구입 욕망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욕망 단계에서는 자극을 하는 거요. 크로징 시도해 볼 수 있고 결국 행동 단계에서 크로징이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 이번 부동산 판매 과정은 개공 중심으로 판매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순서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업무 처리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고객과 중개 대상물의 확보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준비, 세 번째 접근, 그 다음에 현지 안내 및 제시, 크로징 시도, 크로징. 뻔하디 뻔한 순서인데 뭘 순서를 외우라고 하느냐? 근데 막상 순서 바꾸면 헷갈립니다. 맨 처음에를 준비 이렇게 빼놓으면 맞아, 준비부터 해야지 이렇게 헷갈립니다. 또는 맨 처음에를 접근 이렇게 빼놓으면 맞아, 접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맨 처음이 확보, 준비, 어프로치 이런 순서입니다. 자, 이어서 고객 분석과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셀링 포인트라는 표현, 셀링 포인트는 말 그대로 셀링 포인트 또는 세일즈 포인트 또는 판매 소구점입니다.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장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객은 누구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장점, 세일즈 포인트를 말합니다. 특징 분석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특히 고객에 어필할 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를 도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흔히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합니다. 부동산은 3측면을 활용하죠. 기술적 측면, 또 경제적 측면, 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구분합니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기초 설비, 시공, 동선 뭐 이런 것들이죠.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뭐니 해도 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요 공급 경기 순환.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진정성, 규제 내용, 세법의 내용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크로징입니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크로징은 마무리하는 거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크로징의 방법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3번 부분선결법이라는 게 있지요. 말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구입이라는 큰 결정을 바로 이끌어내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부분을 먼저 선결짓는 방법입니다. 먼저 선결을 지어서 구입이라는 큰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게 부분선결법입니다. 자, 그리고 135쪽 가면 중개업 경영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초창기 3회 때인가 4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경영관리 이론의 빈곤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봐서 문제화할 수 있는 건 바로 밑줄 친 3번, 4번, 7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수요자 공급자가 고정적이지 않아요. 비고정성. 오늘은 매도인이 내일은 매수인이 됩니다.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잘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고객 의사결정의 유동성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고민합니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네? 그러니 업자는 개공은 고객처럼 같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확 땡겨야 됩니다. 땡기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익의 고정성,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겠죠. 고정성이다, 유동성이다, 유동성. 그렇죠? 순수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사철에는 좀 많이 벌고 비수기에는 손가락 빨고, 그렇죠?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순수익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리고 그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그냥 같이 처리해 보면 됩니다.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 PV는 FB 곱하기 1 플러스 RM분의 1. 실현 수익률은 실현된 수익을 투자 비용으로 나누면 되겠죠. 똑같지만 지분 투자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 가지고 순수익을 나누면 되겠죠. 투자 가치는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비율 임대차 계약. 요거는 직접 계산 문제를 좀 이따 풀어보면서 알아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문제집 358쪽으로 갑니다. 문제집 358쪽으로 갑니다. 역시 똑같은 요령으로 저는 홀수를 풀 겁니다. 여러분이 짝수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63번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셔. 1번 확인 설명서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오케이. 2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요거 한번 알아놓읍시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요거 참고로 알아봅니다.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주거용 중에 업무용이면 업무용의 체크, 상업용이면 상업용, 공업용이면 공업용의 체크, 기타면 기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말 맞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세모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3번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서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기재사항이다. 공통기재사항 공부했죠? 표, 권, 금수, 취조. 실제 권리관계. 표, 권, 권리관계는 공통기재사항 맞습니다. 4번 임목과 공장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입니다. 네? 얘네들은 공통기재사항 외에 임목은 생육상태, 재단은 재단 목록, 그리고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5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에 대해서 개공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합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입니다. 몇 번에 있는 건가요? 10번 내부 시설물의 상태, 11번 벽면 도배 상태, 12번 환경 조건은 전부 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X냐면 앞에가 비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비주거용은요 틀려요. 왜? 자료 요구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비도환이라고 했어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 시설과 도배와 환경 조건이 기재 항목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거기 도배하고 환경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5번이 X인 겁니다. 65번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란입니다. 1번 칸 대상 물건의 표시 소재, 지목,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용도, 요거 쓰는 칸입니다. 1번 칸을 채울 때는 등기부가 필요하다. 대장이 필요하다. 대장을 확인을 기재합니다. 1번 완벽하게 맞습니다. 2번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요, 참고로 서식을 보시면서 꼭 복습하시면서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뭐가 기재 항목이냐? 경비실이 있는가 없는가? 자치관리인가 위탁관리인가를 관리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판매 의료시설은 입지조건란에 기재하는 겁니다. 입지조건란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판매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걸 기재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기재하지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기재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건폐 용적률 상한 기재합니다. 뭐 보고 쓰나요? 네? 시군 조례 보고 씁니다. 그런데 계획도 기재합니다. 계획은 계자가 들어가는 것은 계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X. 4번입니다. 환경 조건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일조, 소음, 진동이 들어갑니다. 승강기 배수시설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들어갑니다. 5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는 벽면 상태를 기재한다. 아닙니다. 벽면과 도배 상태를 기재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식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럼 귀찮더라도 서식을 통째 정리하셔야 됩니다. 67번으로 갑니다.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걸 고르셔. 1번 소유권이야 당연히 등기부, 2번 지목은 대장, 3번 건폐 용적률 상한. 이거 맨날 물어본다니까요. 이거 토지용계획 확인서 안 해요. 뭐요? 조례, 시군 도시계획 조례 보셔야 돼요. 3번 X. 4번 공부로 뚫어지게 찾아봐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토지용계획 확인서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 여부는 알지만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확인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5번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고지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틀린 건 3번입니다. 69번 갑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실제권리관계, 내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입니다. 아하, 뭔가요? 9번, 10번, 11번, 12번입니다. 모두 세부 확인 상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맞지요?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을 기재합니다. 지금 위반 건축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위반 건축물 여부는 뭐를 봐야 될까요? 등기부를 볼까요? 건축물 대장 볼까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는 거예요. 2번 괜찮아요. 3번 건물의 방향, 주택의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 좋아요. 그 밖의 건축물은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하면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향 어디 기준? 거실 앞 발코니 기준. 이런 식으로 기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도배와 환경 조건은 기재하지 않으나 비선호 시설은 기재해야 된다. 4번이 X죠. 비도환이라고 공부했어요. 비선호 시설은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기재사항이다. 공통기재사항 표, 권, 금, 수, 취죠.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는 공통기재사항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서식의 특징과 작성 요령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71번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외우면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73번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73번은 풀어봅시다. 73번 24의 기출입니다. 소공이 중개하여 작성한 확인설명서에 개공이 서명 날인했다. 소공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소공이 중개하여 이렇게 제시가 됐죠. 소공 너도 했으면 안 한다. 해야 한다. 했으면 너도 의무입니다. 해야 합니다. 네? 소공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X.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주거용 건축물에서 구조나 진동은 뭐예요? 네? 구조나 진동. 구조는 기본적 사항이고 진동은 환경 조건입니다. 확인 설명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 사항도 설명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됩니다. X. 3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합니다. 비주거용은 비, 도, 환경 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X. 4번입니다. 근저당 설정됐다.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을 설명하는 의무는 없다. 그럼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네? 채권 최고액까지만 하면 되지 실제의 채무액을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서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아니,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등기부상에 드러난 권리관계 당연히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기재해야 된다. 기재해야 됩니다. 권리관계란에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겠죠. X.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75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개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활동 문제 366쪽으로 갑니다. 366쪽으로 갑니다. 1번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1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고객인 의뢰인의 욕구를, 여기서 의뢰인은 취득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장점을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2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물건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대성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3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뭐죠? 가격과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뭐죠?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주로 설계, 설비, 동선, 시공의 질, 건축, 자재, 공법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신기술이 대두됨에 따라서 그 특징이 점차 약화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매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장점을 제시하면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결정적 셀링 포인트 한 방짜리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5번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이나 투자 가치가 매우 중요한 셀링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강남 8학군 그렇죠? 지금도 강남, 대치동, 목동 이런 데는 중요한 셀링 포인트로 활용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셀링 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점이 단점이다. 개별성이 강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동일한 부동산은 없으니까 셀링 포인트도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1번 X, 2번 틀린 말이죠. 2번 개공은 특성 설명과 함께 잠재적 욕망을 자극하도록 셀링 포인트를 조성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님 데리고 와서 그냥 밋밋하게 설명할 게 아닙니다. 그냥 좋다고 말할 게 아닙니다. 그중에 콕콕콕 집어내서 이거 보세요. 여차저차 쿵차쿵차합니다. 엄청 좋아요. 셀링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어필 강조해서 크로징에 도달해야 됩니다. 3번 셀링 포인트는 인공적인 것 외 자연적인 것도 많지요. 4번 법률적 측면에서 권리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울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무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요. 개공이 중개를 잘못했다. 모든 책임 개공에게 묻지 않습니다. 당사자도 책임을 물어요. 5번 건축공법 등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소멸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5번 갑니다. 중개업 경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복잡 다양하다. 그런 것 같대. 그리고 기획과 통제가 쉽지 않다. 그런데 3번 순이익이 고정적이래요. 순수익이요.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계제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가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이익의 유동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3번 X, 4번 고객 의사결정의 유동성, 수요자 공급자의 비고정성. 좋아요. 자, 6번서부터는 과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계산 문제입니다. 개론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1년 후에 어떤 땅이 있는데요.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 있는 토지가 있어요. 다음의 조건이 주어질 때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가격도 되고 토지 소유자가 팔 수 있는 가격도 되는 걸 고르셔. 이때 요구 수익률은 10%고 1년 후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얼마요? 8,800만 원이 된대요. 그러시고 들어서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되면 6,600만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년 후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데 대안적으로 투자해서 거둘 수 있는 요구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고요? 10%라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1년 후 FV 가격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가치한 금액보다 더 싸게 주고 살 수 있으면 10%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가치한 금액보다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10%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딴 데 투자할 거예요. 결국은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present value PV는 FV 곱하기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R을 N년 후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FV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제시가 됐어요. 별말 없으면 신도시가 들어설 확률도 절반, 들어서지 않을 확률도 절반, 따라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FV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가요? 7,700이 나오겠죠. 7,700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7,7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N년 후, 1년 후 7,700을 1.1로 나눠서 결국은 얼마예요? 7,000만 원. 따라서 물어봤더니 얼마에 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500. 그러면 투자하겠죠. 10%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7,300.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안 살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겠죠? 자, 이어서 7번은 뭔가요? 갑은 A 사무소에서 비상가 30평을 임차하기로 했다. 기본 임대료로 얼마요? 월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어요. 기본 임대료 100만 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월 총소득이 이거 산수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의 5%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한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초과 부분의 5%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달 총소득이 3억 원입니다. 이때 지불할 총 임대료 얼마입니까? 그러면 3억이면 1억 초과 부분의 2억. 2억 원에 대해서 5%가 추가 임대료. 2억 곱하기 5% 250, 1,000만 원. 따라서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1,000만 원 합치면 총 얼마? 1,100만 원이 그 달분 임대료가 될 겁니다. 그러겠지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투자 가치를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결혼 시간 이건 열심히 공부합니다. 매년 2,100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기재되는 토지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때 시장에서 국채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고 위험 할증률은 3%라고 했을 때 투자 가치 얼마입니까? 단 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수익 2,100만 원을 나눕니다. 요구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무위험률은 즉 이자율. 아까 이자율이 연 4%, 위험 할증률은 3%. 따라서 2,100만 원을 7%로 나누면 얼마? 3억 원이다 그 말입니다. 9번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600만 원 수익이 생기는 부동산입니다. 2천만 원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자율 20%로 빌려서 투자하고자 합니다. 지분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1억 원을 투자하면 얼마가 이익이 생긴다고요? 2,600만 원이 생긴대요. 그런데 1억 중에 내 돈은 2천만 원밖에 없고요. 8천만 원은 빌려서 투자한다고 제시가 됐어요. 몇 퍼센트요? 연 20%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분 투자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내 돈은 얼마 들어갔나요? 2천만 원 들어갔어요. 2,600만 원 순수익인데 그중에서 비용은 빼줘야 됩니다. 이자 비용 286 연 얼마요? 1,600이 이자 비용으로 지불이 됐으니까 결국 2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번 겁니다. 그러니 지분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50%.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면 1억 8천 주고 샀어요. 그런데 얼마 주고 팔았냐면 2억 1,600에 팔았습니다. 제 세금 비용은 다 제외하고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런 계산 문제도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럼 1억 8천 투자해서 지금 얼마 벌었어요? 2억 1,600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얼마? 3,600을 차익으로 실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1억 8천 투자해서 3,600 벌었으니까 투자 실현 수익률은 몇 퍼센트? 수익률 20%겠죠. 우리 실무에 그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이제 계약서 작성은 다음 시간에 하죠.